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거를 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과 가면은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전문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일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그냥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거제도의 조성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BGM의 강성우라고 합니다. 재개발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여기 홈즈부동산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또 건대 부동산학과 네, 출신이셔가지고 앞으로의 벌어질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다 이제 연세들이 좀 높으신 전문가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이제 인지도가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젊은 대표님들은 이제 31살 정도? 이제 30살 됐습니다. 올해 30살. 네, 올해 30살. 네. MZ 세대를 겨냥한 이 부동산 경제 네. 유튜브를 좀 찍어볼 생각으로 이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호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홈즈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호 공인중개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했고,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대략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남에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홈즈부동산에서 부동산 컨설팅이랑 부동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업 투자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좀 많은 전문가들이 PR하고 막 그러는데 좀 재미 좀 보셨나요? 뭐 재미를 크게 보진 않았고요. 만약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는 그냥 몇 천만 원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벌고 있는데,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자산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거를 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금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그 나름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산 투자에서 잃는 경우는 사이클의 고점에서 샀기 때문이지, 어떤 자산이든 저점에 사면은 얼마나 폭으로 내가 수익을 볼 것이냐는 나의 판단이지만 적정한 수익은 다 이뤄낼 수 있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처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부동산에서 대표님들은 처음 만나봐요. 네. 제가 다 다니면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학교 거의 졸업하자마자 업계에 들어오신 건데, 처음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부동산 학과를 진학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진학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일단은 어디 학과를 딱히 목표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점수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부동산학과라는 거가 있는데, 일단 뭐 정치학부 안에 속해 있어서 일단 거길 가라. 일단 수업을 듣다 보니 좀 현실적인 것도 있고, 아예 몰랐던 것들을 새로 하는 느낌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학과를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부동산학과는 그러면 취업을 보통 어디로 많이 하나요? 다들 아시는 은행, 대출 관련, 네네네. 현대건설이나 뭐 대림건설처럼 그냥 진짜 건설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때 가장 유명했던 곳은 이제 신탁회사라고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거나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신탁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쪽도 많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맡아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라고 생각하면은 개인의 돈을 이렇게 알아서 자산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신탁회사들은 연기금이나 이제 뭐 공무원 연금이나 큰 자금을 일정 부분 맡아가지고 이제 그 룰에 맞춰서 이게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쪽이 제일 취업의 문이 조금 더 저희 때는 열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돈도 괜찮게 보고. 부동산학과를 만약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추천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학과 가면은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전문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일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만 부동산학과, 사실 부동산 경영학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포괄적이게 얕게 배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내가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투자가, 부자 뭐 이런 게 되고 싶으면 사실 학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좀 취직을 하고 싶다, 좀 일을 하고 싶다는 부동산학과를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회사에 이제 인턴을 꼽아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직은 부동산과가 정말 좋은데,
근데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가나 뭐 이런 쪽은 아예 다른 분야니까 네 차라리 다른 쪽을 이제 공략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달라요. 근데 공명 대표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주식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뽑냐 보면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주식 못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랑 이제 학문은 완전 다른 것이다. 투자는 이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학문은 그냥 지식이죠, 지식. 그 지식이 투자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적당하게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더 못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지식적으로 많으니까. 사실은 아예 지식을 버리고 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지식이 아주 많거나 이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부동산 관련 지식들은 학문적인 깊이는 있지만 어쨌든 투자적인 관점은 거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렇진 않고요. 대신 문과가 요즘 아예 취업이 안 되잖아요. 어느 과를 돼도 지금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문과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옛날에는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집이 상위권 클래스의 직업이었다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 하이닉스나 LG 엔솔이나 이렇게 전기차, 반도체 이런 쪽 기업들이 뜨기 때문에 이과는 취업이 잘 되고 문과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문과 중에서는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부동산과를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냥 교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가 직접 찾아서 투자 공부했다 보시면 돼요. 네, 그거 처음에 투자했던 거 짧게 얘기 좀 해주신다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저도 투자로 부동산 투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아직 어린. 뭘로 그럼 많이 보셨어요 지금? 뭐 많이 벌지 않았어요. 아니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번 거. 번 게 그냥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서 이제 한때 많이 벌었던 거죠. 근데 물론 아직 팔진 못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뭐 그거는 서울의 새 아파트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나머지 지방에도 투자하고 있고 이제 뭐 주식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도 하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 투자한 거. 그게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2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거의 25년, 30년 동안 재건축이 거의 진행이 안 돼서 구로디지털 지역 앞 힐스테이트 관악 6호래라고 요즘은 그런 걸 다 약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드려야 돼. 네, 말 안 하면은 신뢰를 못 가져. 그래서 얘기를 해야 이제 돼. 거기 보면은 거기 원래 중국인도 많이 사는 동네고 입지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 사업성이 아파트가 나야지 재건축이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가지고 25년, 30년 동안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엎어지고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엎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가고 막 아파트 전체를 다 이제 무너질 것 같아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방어를 하고 안 무너지게 안전을 위해서. 진짜 완전 폐허 상태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사람 살고 있었어 그때?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미 안 살고 있어. 조합도 한번 망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거를 근데 어떻게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업 구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산 거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유스테이랑 사업을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해결해줘서 새 아파트로 지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된 거고요. 그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고 들어간 거죠. 전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뭔가 최초에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그 사건에 대한 신뢰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도와줘서 이걸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죠. 입지는 이제 역에서 한 뭐 50m도 안 떠져 있고 2호선에서 그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집을 이제 사람들이 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가치가 한 3억 원 정도 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싼 가격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입지가 괜찮고 모두가 이제 2호선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 상태로 서울시에서 이 미관상 이걸 방치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고, 또 그러한 사업,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런 거를 이제 시청이나 근데 전화해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당시? 3억 한 2, 3천 주고 샀습니다. 그 입주권 하나를 구입하는데 3억? 네.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2018년도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부동산이 이미 많이 올라서 그렇게 부동산이 저점인 순간이 아니었고,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18년도에 가격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높게 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은 얼마예요? 최고가에서는 이제 13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30-40% 빠졌으니까 뭐 9억이나 10억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년에 사셔가지고 한 4년 만에 그래도. 근데 또 추가 분담금도 있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나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핵심은 뭐냐면 주식은 내가 언제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왜냐면 조금만 올라도 10%만 올라도 내가 매도를 해서 매도 차익을 내면 되는데 부동산은 내가 보유해서 언제 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살 때 내가 지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최소한 2년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를 예측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금이나 이 봉사 기간 때문에 세금 때문에 못 팔았기 때문에 이제 큰 돈으로 엑시트는 못한 거죠. 그래서 아직 엄청난 부동산 뭐 고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산 시장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017년도 이제 코인 버블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점을 보면은 그 MBC PD수첩에서 코인 관련된 방송이 나오면서 막 올라갔다가 이제 김상기의 난이라고 이제 코인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안이 나오면서 코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코인이 판이 끝나는 그런 시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코인이 수백 배, 수만 배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아, 어떤 자산 시장이 어떠한 흐름과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처음 느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코인 시장을 코인에 조그만 돈으로 투자해 보는 걸 권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그 사이클이 한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생애 주기, 사이클 세계 주기를 알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20살에 그걸 인식해도 30살에 돼야 알 수 있고 30살에 인식해도 40살이 돼야 이 사이클 전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은 그 사이클이 2년, 3년 이렇게 짧고 코인은 6개월이면 바닥에서 시작부터 올라왔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리는 같은데 그 속도가 코인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어떻게 자산시장이 상승부터 해서 끝까지 끝나는지 그 사이클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게 오르고 아이씨 왜 오르는 거야?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작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거 언제 들어가지? 뭐 네, 그게 이제 느끼는 게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자산시장은 어떠한 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래서 3%를 아무리 봐도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자산은 아무 이유가 없고 결국에는 어떠한 저점에서 어떤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엄청나게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처럼 금리가 8% 된다, 코인은 가치가 없다, 테슬라는 쓰레기다, 파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다 던지게 만든 다음 충분히 매집을 하면 특정 뉴스를 퍼뜨리면서 자산가를 올려서 결국엔 모두가 이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때 다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실제로 이 경제 시스템이나 뭐 우리나라가 IMF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사실 IMF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내부 요인도 있지만 외부의 요인이 우리나라 IMF로 갈 수밖에 없게 우리나라 원화를 저평가시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저평가 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자 도산을 만들게 구조적으로 상한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의도된 힘이. 그래서 모든 자산은 어떠한 경제적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도된 힘이나 이제 사이클의 원리나 이런 거에 따라 돌아간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돈을 넣어서 코인에 넣으면 오르고 내리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 없음을 아는 게 투자의 제가 쓰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어렵다. 그 의미 없음을 야, 그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명언이네요. 의미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 뭐 투자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투자 시작을 이 친구 덕분에 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투자는 사실 부모님 집이니까 사실 부모님 투자를 제가 했다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그럼 이제 네. 공명 대표님이 추천해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님은 이제 매도를 권했고 저희 집을 이제 작년쯤에 이제 집 좀 많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말씀드리면 매도를 권했고 고점 갔을 때. 실제 이제 그냥 뭘 산 거는 이제 공명님이랑 이제 거제도 내려가서 한번 투자하고. 아파트 한 채를 샀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도 주식 거제도 갔을 때 나도 좀 불러주지. 저가 기자님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주식 투자 저도 하고 있고 네. 거제도 뭐 어디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제도는 사실 이렇게 성공한 투자라고 보기 힘든데 왜냐면 저도 이제 이유부터 좀 얘기 좀 일단 가장 큰 거는 부동산을 결정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거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1년도에 투자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금리였고 거제도의 조성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 예측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고 현재는 솔직히 뭐 거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잃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하도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부동산이 지방 거의 40% 났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화폐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사이클로 가고 이제 조선업 경기는 거의 좋아질 게 거의 100%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건가 무엇이냐면 그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관심이 없을 때,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근데 그게 진짜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처럼 그게 만약에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바뀌면서 다른 추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21년도에 그 얼마에 그러면 그 어떤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유로 아일랜드라고 거기 이제 메리팡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거의 이제 거의 분양가거나 아니면 분양가보다 마피가 되거나 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했고 원가가 지금 그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분양가 때가 3억 원 초반 정도인데 지금 공사비랑 철근값을 다 더해도 3억 원 초반으로 잘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서 조선업 사이클가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싼 분양가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보다 싼 분양가에 못 만들어내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보다 싸지니까 그러면 공급이 줄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또 그 당시에는 저금리였다. 이렇게 판단해서 산 거죠. 어차피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거제도 투자했다 이런 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성공한 경험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 채널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그냥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의미로서 한 거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도가 너무 좋아서 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실제 사회에 나온 다음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5년, 6년 지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인 상태인 거를 사보자 해서 같이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고요. 제가 요즘에 보는 유튜버는 또 거기서 오피스텔 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라고요? 네. 원룸이요 지금. 원룸이나 네.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원룸 오피스텔만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극적인 예로 최근에 둔촌주공 계약했잖아요. 그쵸? 계약률 70% 나왔죠. 네. 계약률 결과만 봐도 거기가 이제 3구, 4구, 2구 타입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룸, 1.5룸, 투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일 낮다고 들었어요. 네, 하고 나머지가 이제 5구하고 8사 타입인데 5구하고 8사 타입은 계약률이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2구, 3구, 4구 타입까지 조그만 타입도 있잖아요. 거기는 계약률이 50% 내외래요. 근데 그것만 봐도 아파트인데 또 수요가 지금 그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데도 분양이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아파트들이 왜 미분양이 나고 계약률이 다 안 나냐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룸 오피스텔이나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도생, 생활형 숙박시설.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 난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실제 만약에 저희 같이 4인 가구나? 그럼 보통 한 20-30평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 원룸이나 이런 데는 그 주거를 만족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원룸이나 이런 데 가격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한 대지 한 200-300평짜리를 사기만 하면은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한 1000%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그렇게 못 짓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그렇게 쉬운 것도 이유가 되고 그 수요도 사실은 원룸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오피스텔 경상을 많이 봤는데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안 되겠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추세를 갖고 오르냐 추세를 갖고 오르려고 하면 공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끌해가지고 막 그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 막 뭐 강릉에 뛰어들고 뭐 그렇게 다 끝났어. 끝났어. 그럼 언제 이제 집을 사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나쁜 타이밍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집을 살 때 지금은 지역을 잘 봐야 되는 게 어느 좋은 지역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데를 사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 같은 실거래가를 보면 국토부에서 최고점의 집값이 10억이었다. 그럼 지금은 최소 40% 정도 떨어진 집을 사면 됩니다. 인천은 다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그럼 인천 같은 인천은 사면 왜 인천은 사면 안 되냐면 인천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고점 대비해서 40%가량 떨어졌는가. 두 번째 앞으로 공급이 최소한 많지는 않는가. 평균 대비해서. 근데 인천은 평균 대비해서 공급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전 지인들이 있으면 사라고 하고 실제로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올해 1월 이럴 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딱 아직 얼마까지 떨어진다 모른다 했는데 제가 본 시그널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엄청 비싼 집을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내가 살찌면은 여유자금 어느 정도 있으면 빚 많이 안 지고 지금은 사봐도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동산은 저금리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사실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동산은 고금리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박살날 때 사서 저금리고 모두가 부동산 사라 그러고 막 영끌이 넘쳐나고 이럴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지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다 부자였겠죠. 어느 정도 정부 정책적으로도 네. 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특례보금자 이런도 맞아, 있고 맞아. 뭐 아예 지금 거의 사라고 이 정도면 하는 정도거든요. 집을 사라고. 사실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투자하셨던 게 이제 나중에 조선업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중국에서 굉장히 2007년 8년 이후에 공장 캐파를 늘리면서 양적인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금융 시장도 안 좋고 계속 조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중국에서 캐파를 많이 줄였거든요. 공장 증설이나 조선 회사가 증설하는 것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은 합병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 세계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줄어서 이제 지금은 조선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만약에 다시 물동량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 호황이 왔을 때 조선업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중국에 밀리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친환경 규제 이런 것도 뭐 직접적으로 당장은 뭐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배를 친환경 엔진으로 전기차처럼 여러 가지 암모니아나 수소선, 뭐 LNG선 이런 것을 교체할 수요가 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과 경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보다 조선업이 안 좋아지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근데 그거랑 주가랑 또 부동산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한 상태로 지켜봐야 된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MZ 세대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